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접근하기 쉽지 않은 외딴 곳이었죠. 할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울음소리나 속삭임이 들려왔고, 이로 인해 그 집 주변은 항상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그녀가 마을에서 오래 산 데다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 그저 거리 두는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여름밤 그 집에 이상한 빛이 반짝이기 시작한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 청년 몇 명이 할머니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그녀의 집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끔찍했습니다. 할머니의 집 주변은 수많은 이상한 문양으로 뒤덮여 있었고, 곳곳에 동물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내부에서 나는 기괴한 냄새는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역겨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더욱 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곧 할머니가 있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마치 의식을 치르듯 어떤 책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흐릿한 빛 속에서 할머니 주위로 맴도는 그림자 같은 형상들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할머니가 그들을 향해 돌아보았고 무언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한 단어도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그것이 뭔가 경고하거나 저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어지러움과 함께 무거운 중압감이 몰려왔습니다. 급히 달아나기 시작한 그들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산속을 헤맸으며 무사히 마을로 돌아온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의 집 근처에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에는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이상한 비명소리에 놀라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몇몇은 마침내 마을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할머니의 집을 해체하기로 결심했고 그날 밤 할머니는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고 할머니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할머니의 집이 있었던 자리에서 발걸음 소리와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온다는 소문은 여전히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을을 저주받은 마을이라 부르며 절대 그곳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로 가는 길 주변에는 접근 금지라는 경고판이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 마을을 찾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 할머니와 마을의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곳에 뭔가 미지의 존재가 있다는 것만을 확신하며 두려워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도깨비와 귀신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는 오래된 집이 있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사람들이 그곳을 지날 때면 항상 몸서리를 칠 정도로 음산한 기운이 흐르곤 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그 집에서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김영수는 도시에서 바쁘게 살면서 잊고 지내던 고향을 한번 방문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마을은 그에게 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었고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뵈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도착한 날 어머니의 집은 어째선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어머니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올해는 그 집 근처에 가지 말 거라라고 당부했다. 영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집에는 해마다 음력 7월 15일이 되면 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여자는 일제강점기 시절 억울한 죽음을 당한 젊은 여자로 명품이라고 속아서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가 결국 그 집으로 돌아와 목숨을 잃은 채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원혼이 그곳에 남아 매해 이맘때면 모든 것을 증오하며 울부짖는다는 것이었다. 영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무서워하기보다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렸다. 그래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불가사의한 끌림이 있었다. 집안 구석에 있던 아버지의 옛날 손전등을 챙긴 그는 어둠이 내린 그날 밤 그 집으로 향했다. 깊은 밤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면서 영수의 마음은 두려움보다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평소에 겁이 없었고
이런 흥미로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둠 속 그 집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문짝은 낡고 부서져 있어 조금만 힘을 줘도 삐걱거릴 정도였고 창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깨져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섬뜩한 한기를 느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고 묵은 먼지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곳에는 한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겨진 새간사리가 군데군데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방 한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슬픔이 담긴 여자 울음소리였다. 영수는 놀라서 손전등을 그 방향으로 비추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기분이 들었다. 돌아섰으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영수는 그제서야 조금씩 두려움이 몸을 감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돌아서서 집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한숨 소리가 그의 귀에 속삭이듯이 들려왔다. 이번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원혼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공포에 질린 나는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움직이기 어려워졌고 심장이 두근거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마침내 옛날 사진처럼 빛 바랜 그림자가 그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소복 차림의 여자가 슬픔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수는 몸이 얼어붙은 듯이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돌려줘 라는 말이 계속해서 메아리 쳤다. 그녀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고 그곳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듯한 간절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순간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혼난 기억이 떠오른 그는 해마다 음력 7월 15일이 되면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며 원혼을 위로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뒤돌아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그치고 다시 평범한 밤이 찾아왔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영수는 여전히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영수의 말을 듣고 그 여자를 위로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음력 7월 15일이 다가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의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며 그녀의 넋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제사를 지냈다. 그 후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영수는 그 사건 이후로도 종종 고향을 찾아가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옛 전통을 이어갔다. 각각의 작은 기억들이 모여 오랜 전설이 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세대에게 또 다른 이야깃거리로 남아 회자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프롤로그. 나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입에 담기를 꺼려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래된 폐가였는데 모두 검은 집이라고 불렀다. 검은 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소나무 숲 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피하면서도 서로 속삭였지만 직접 찾아가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챕터 1. 전설의 시작. 검은 집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는 전설이 있었다. 이는 단지 겁을 주기 위한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종종 언급되곤 했다. 오래전 그 집에는 부유한 가문이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족 모두가 사라져버렸다. 이후 그 집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믿었다. 기이한 일들이 그 집 주변에서 종종 목격되곤 했다. 밤마다 들리는 정체불명의 속삭임, 집 근처를 지나가며 뒤를 돌아보면 얼핏 보이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챕터 2. 친구들의 재앙. 고등학교 여름방학. 친구들과의 모험이 필요했던 나는 검은 집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평소 호기심이 많았던 나의 친구 민호가 먼저 제안을 했다. 왜 우리 다 같이 그 검은 집을 가보지 않겠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해보자고. 그 말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 은지, 재현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챕터 3. 검은 집으로의 입장. 며칠 후 우리는 간단한 탐사 장비와 손전등을 챙기고 집결했다. 자정쯤이었을까? 우리는 숲길을 따라 검은 집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정적이 우리를 감쌌고 짙은 어둠이 우리의 시야를 삼켰다. 걸음이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괜찮을까?
혹시라도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은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벌레가 많아도 너무 많아. 재현도 불평했다. 챕터 4 집안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낡고 해진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어둡고 비좁은 복도가 우리를 맞이했다. 나는 손전등을 들어 앞을 비췄다. 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사방에 가득했다. 우리는 신중하게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그야말로 정체된 시간 속에 갇힌 듯한 모습이었다. 썩어가는 나무 냄새와 함께 과거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챕터 5 기이한 현상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우리가 집을 탐사하며 방을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방 안의 거울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흐릿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은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착각이야. 맞지?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분명히 순간적으로 거울에 다른 누군가가 서 있었다고 말했다. 챕터 6 탈출. 우리는 점점 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집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가두기라도 하려는 듯 문들이 꼼짝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민호는 창문을 깨고라도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재현은 진정하라고 했다. 머리를 짜내어 다시 문을 열어보려는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저절로 열렸다. 챕터 7 숲에서의 탈출.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와 미친 듯이 숲을 달렸다. 무언가가 우리 뒤를 쫓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뒤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수없이 가지를 헤치며 달리다가 우리는 마침내 마을에 도달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본 우리는 말문이 막혔지만 각자의 얼굴에 씌어진 공포는 생생했다. 에필로그. 그 사건 이후 우리는 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진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와 내 친구들은 그날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지금도 그 집은 숲속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친구들과 밤늦게 모여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면 우리는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진다. 검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어둠 속에 잠겨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